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무색하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정부와 광주시는 특별 재난 지원금을 편성해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골목 상권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코로나19가 끼친 골목 상권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남원 광주광역시 일자리 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민옥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중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예측은 못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민간 소비도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얼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정말 이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남원 실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게 2월 3일입니다. 그때 발생해서 6월 26일까지 한 5달 동안 33명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대수적으로 적은 확진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 확진자가 한 달여 사이에 급증하면서 그 전에 한 5달 동안에 비해서 한 6배가량 늘어나서 현재 210명 확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보면은 1차적으로 이거 2월 3일 이후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이렇게 많이 얼어붙고 또 활동들이 줄면서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특히 6월 26일 이후에 지역사회 2차 감염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더 극도로 더 그런 부분이 심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 조사를 보면 많은 업종은 매출액이 한 80~90%까지 감소했다 이런 업종들이 있고, 예를 들면 여행업계 같은 데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이제 소상공인이나 음식점 여러 업종들도 대체로 50%에서 30% 이상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초반 사실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위생 방역이나 이런 것들 자부하고 좀 안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역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상공인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중호 회장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상인들은 매출 감소가 한 80~9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상인들의 모든 생존 생활에 직격탄을 맞아버린 것 같죠. 현 상태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나타난 피해도 굉장히 컸는데요. 주민옥 부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의 경기 사정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극심하던 지난 4월 네. 24개의 골목 상권 업종의 2월, 3월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 평균 순이익은 44.8%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을 통해 소비 심리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2월부터 연속 하락하던 지수가 4월 최저점을 찍고 5월부터 소폭 회복하며 6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완만하게나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그 직후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이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들인데요. 뭐 정확한 건 8월 31일이 그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뭐 나름대로 조금 효과가 있었다, 혹은 한계점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우리 상인들이 느끼기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어서 이제 8월 31일 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그 GDP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간 소비거든요. 그래서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체감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진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실제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1인 가구가 한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근데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 경우에 세대주가 지급을 해서 가족들한테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좀 개인별 지급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1차 때 부족했던 부분이 뭐 이런 데 개인별로 좀 지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민옥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2분기는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등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남이 10.2%로 가장 높았고 네. 이어 충남이 8.7%, 광주 8.0%, 전북 7.7% 등의 순서이며 부산, 인천, 서울, 제주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와 같은 형태로 발급되면서 사용처가 제한된 특징으로 소매업 비중이 높은 시도의 경우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백화점이나 면세점 비중이 큰 시도의 경우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분에 국한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지만 오히려 큰 시도, 도시로 갈수록 조금 더 그 효과가 낮은 수치, 통계 자료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손중호 회장께서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어떤 효과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나고 보시는지요? 정부와 우리 광주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우리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매출이 80~90% 급감했던 3, 4월만 해도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시장 경제가 조금 나아진 듯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경제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지역사회 경제는 특히나 지역사회 감염의 전후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사회 감염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또 확산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 현황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원 실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2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경기 위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6월 26일 이후에 2차 지역의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제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고 실외에서도 100인 이상 집합하는 걸 금지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게 다 모든 그 소비 경제 활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위축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그 전파 위험이 높은 그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그 집합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또 결혼식장도 50인 이하만 참여하도록 하고 대형 학원이라든가 PC방 이런 데들의 집합 제한을 실시를 하면서 그런 업종에서 특별히 더 거의 그 손님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이렇게 네. 이제 격상되면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예, 사회적 거리 2단계는 이제 7월 2일 날 저희들이 시작해서 8월 2일까지 하고 8월 3일부터 해제를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방역 당국의 그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저희들이 1단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그 점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격상되면서 아무래도 마스크도 더 열심히 썼던 것 같고, 예, 그 전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더. 이 부분에서 혹시 주민욱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저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광주시의 경우 8월 4일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가 약 250여 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 점포 다수가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소상공인으로 확진자 방문 이후 방역 등 조치가 완료되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방문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또 SNS 등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 안전 문자, 재난 문자가 왔을 때 그 상호명이 뜨면 그렇죠. 네, 한동안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는 어떤 문자도 같이 지금은 병행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코로나 이후에 폐업을 한 가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폐업률은 어떻습니까? 손중호 회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그 전통시장에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씀이 맞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단기간 내 폐업률이 이렇게 높은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보다는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통 지수가 정말 너무너무 높았어요. 근데 상인들 참 스스로 잘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번에 해주신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는 그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요즘에 장마가 또 겹쳐가지고 2중, 3중으로 좀 피해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소상공인들한테는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재적인 폐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광주시는 이제 주요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 뭐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네. 걸려 있잖아요. 사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 2011년부터 18년까지 전국에 이제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서 우리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광주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당연히 또 폐업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6월 달에 북구에서 지역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1분기 창업을 보니까 759개 북구에서요. 그리고 폐업이 556개로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7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나머지 4개 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또 폐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주민욱 부장께서도 폐업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광주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2018년 기준 21만 4천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된 지역 상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증가세는 경쟁력 심화로 이어졌고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광주가 13.9%, 전남이 11.8%로 자영업의 폐업률은 높고 생존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나타난 게 세금 부담 완화가 61.4%, 자금 지원 확대가 58.4%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30.4%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업 증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분기와 2분기에는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 문의와 신청이 많았지만 현재 3분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폐업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강도 높게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완화된 상황인데 늘 소상공인들은 어렵지만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지역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박남은 실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코로나 어떤 단계로 봤을 때 우리가 2월부터 6월 26일까지를 1단계, 유행 단계, 그리고 6월 27일 이후 이제 2단계로 이제 급진하면서 제가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 2단계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2단계는 사실 전국에서도 그리고 광주 전남만이 그 2단계를 취하고 다른데 전국적으로는 1단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그 높은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 조치였죠. 그래서 2단계 때는 그 전반적으로 많은 그 활동의 어떤 그 축소, 실제 그 빅데이터 상으로도 보면 2단계 이후 약 40%가량 우리 시민들의 이동이 감소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고요. 다행히 8월 3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 2단계를 1단계로 이제 전환하면서 그동안 묶였던 그 실내 어떤 집합 행위라든가 또 교회 예배 또 그동안 묶였던 그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던 이 PC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점차 그런 부분은 좀 더 여건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이런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심이 많고 주의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정상화로 가는 길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화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급격하게 이렇게 풀려버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도 어떻습니까? 손중호 회장께서는 네, 사실 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이죠. 네. 그런데 그게 1단계로 풀렸다고 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죠. 사실 우리 그 소상민들은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풀어져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아마 해결책은 현재 큰 답은 뭐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3일부터 이제 1단계 완화 조치가 사실 또 휴가철과 맞물려서 소비는 살아날 수 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방금 우리 박남은 시장님께서 빅데이터 상으로도 우리 광주 시민들의 활동량이 한 40%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연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보여지죠. 지난주에 상무지구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하고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대형 카페 그리고 뭐 포차 형태의 그 큰 대형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마스크 지금 착용을 많이 그런 대형 식당들이나 이런 데서도 고안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1단계를 계속 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사실 광주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지원 정책 하면 융자 지원이 있었는데요. 자, 뭐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남원 실장께서 융자 지원을 비롯해서 뭐 총력전을 뭐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7차에 걸친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재원을 거의 다 끌어모아서 모다시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보증료를 그 감면해주고 또 이자를 그 시가 부담하고 이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에서 한 5천억 이상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았고요. 또 이 임대료를 또 공공 그 재산에 대한 임대를 인하해주고 또 택시, 버스 등 그 공공 요금을 그 동결하고 또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본래는 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걸 이제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또 소상공인도 신규로 이 인력 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 6개월까지 그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이런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방위 노력을 사실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살린 건 사실은 이 민간의 어떤 전반적인 경기 흐름 이것이 공공 지원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경기라고 하는 건 저수지 물과 같은 걸 한다면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긴급 펌핑 뭐 이런 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무튼 우리 어떤 그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들이 정상화되는 거 이게 사실 현재 경제 위기라는 게 특별히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거나 아니면 경기 사이클이 나빠서 지금 그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활동 위축 이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책도 큰 방향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마스크 잘 쓰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게 이 경기를 살리는 가장 그 단기적인 이런 처방이 될 거라 보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회적 그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면서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경제심도 다소 저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집단 이용 시설에 가도 마스크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단 한 가지 협조해 줄 것이 저는 어찌됐든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는 거 이게 본인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족을 또 친구를 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해야 한다면 우리 마스크 쓰기를 아주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덥고 힘들고 하지만 쓰는 것이 곧 시민을 또 지역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뭐 융자 지원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전략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또 스스로 개인적 방역을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한시적인 어떤 정책이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중호 회장께서는 이런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침체되는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또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여러 분야의 다양한 융자라든 그런 지원 정책을 펼쳐져서 상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까 우리 그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코로나를 또 이겨내는 길은 예방수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관계기관에서 가져주셔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빨리 극복하는 게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운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먼저 주민욱 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은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주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1억, 운전 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금리는 1.14%로 시설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전은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올해는 8월 7일 현재 38개 업체에 20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는 이런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구조 개선 자금의 지원들이 쭉 되긴 해왔는데 사실은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광주시 내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지금 총 규모가 이번에 한 25억 원 정도 규모 되죠. 네. 사실 이것 가지고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좀 더 규모를 좀 늘려서 또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네. 광주시가 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임대료, 임금, 공과금,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히 골목상권 특례 보증제 또 실시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박남원 실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그 시책을 펼쳤는데요.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 그 산무, 보증료 없고, 또 이자 없고, 담보 없고, 이 산무 지원 정책이라는 것도 광주시가 전국에 처음이고요.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을 고용을 휴직해야 할 위기인데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시가 전액 지원한 사례나 특별히 아까 이 긴급 생계비나 이런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만 2천 개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을 시 재원을 끌어모아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해서 학교를 정화한다든지 교통 안내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공공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골목상권 특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에 있는 그 업소들 이런 데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골목상권들은 되게 담보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돈을 빌 때 누가 보증서 주면 쉽게 이게 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광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보증을 서주면 그걸 믿고 은행이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업체당 2,5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하고 있고요. 한 700명 이상이 현재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대출에 따른 이자도 광주시에서 1년간 그 이자 비용을 전액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그 융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골목상권 그 특례 보증이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저희들이 이 지원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이 뭐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좀 미미한 거 아니냐. 이왕이면 좀 통 큰 지원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규모가 좀 많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시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골목 상권에서 정말 혼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보리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도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광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이런 보증을 해주는데 또 이제 여기에 은행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또 공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시와 또 신용보증재단 은행 또 여러 기관들이 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더 이렇게 상황들을 지금 이제 보고 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도 더 좀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앞으로 대책들을 마련해 가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지나면서 광주 시민이라면 참 익숙한 카드가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인데요. 출시 뭐 1년 만에 판매액이 5,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역민의 활용도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손중호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광주 상생카드에 대해서? 이 광주 상생카드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죠. 지난 4월에 출시 후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그 상생카드는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카드형입니다. 그 효과가 의미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소비자들은 상생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특히나 이번 그 광주시의 그 재난지원금이 상생카드로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확실한 상생카드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역 화폐가 은행권을 만나서 기존 종이 상품권에서 카드로 변신을 한 그런 광주만의 특색 있는 카드가 이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욱 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광주시 상생카드는 현재 3만 원권부터 50만 원권까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 할인, 현재는 특별 할인으로 10%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30%나 되는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발급 초기에 비해 점점 더 사용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중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또 특별 재난지원금으로 상생카드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실직자에게 상생카드를 7,075건, 약 63억을 지원하였고 택시 종사자들에게도 4,311건, 약 21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 상생카드에 대해서 혹시 박남훈 실장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이걸 상생카드를 이제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만들기 전에 이 지역 화폐를 어떤 형태로 할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형 화폐로 하자.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이제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 카드 형태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보고 카드 형태로 하는 게 일단 휴대가 간편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다 정책 자금을 그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생카드를 그 채택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광주 상생카드가 좀 성공 사례다 해서 이렇게 배우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 일단은 뭐 산업 자체도 발전돼야 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우리 지역 사람들 각종 지역에서 쓰고 또 외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상생카드는 우리 시민들이 기왕에 할 소비를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돌게 하자.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유흥업소, 또 서울에 본사를 둔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모든 그 업소에서 가맹 절차 없이 이렇게 카드가 되는 것을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알려지면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선불카드 형태가 있는데 5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사니까 매월 살 수 있으니까 5만 원을 번 셈이고 또 이 체크카드, 계좌 연결 체크카드는 5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그중에 5만 원까지 캐시백이 돼줍니다. 그래서 그 개인당 1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당은 4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 카드가 상생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또 주민들의 가게 긴급 생계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에 이 비를 뿌리듯이 많은 이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돈이 돌고 돌도록 하는 게 상생 카드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86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금년 7월까지 해서 벌써 한 5배 이상, 6배 가까운 이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6천억 이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발행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계속 확대해 갈 거고요. 금년 12월까지 어쨌든 카드를 사게 되면 10% 할인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금 금리,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게 광주 상생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생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가게에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이 되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매출 증대가 일어나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이런 그 효과를 갖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이용해 주시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안 되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보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카드 제도로 광주에서 또 이렇게 자리매김됐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시가 실시하는 지원책들이 이왕이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책이 되면 좋을 텐데, 자, 그 일환으로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소액 금융 지원 정책도 함께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원 실장께서 이 부분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금융 소외자라 그러면 이제 금융 어떤 이제 이 신용도가 이제 낮은 사람들이죠. 뭐 연체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빅골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신용회복위원회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체가 있었지만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500만 원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 학자금도 쓰고 또 생활안정자금, 또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대금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해주셨는데요. 주민호 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산모 특례 융자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특별 대책을 강구한 것이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골목 상권 특례 보증인데, 이 특례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여기다 임대료와 임금, 공과금 등 이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시가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그러니까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려고 하는 지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손중호 회장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 노란 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그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1억에서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2개월에서 30개월간 매월 10,000원에서 50,0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상인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할수록 상인들한테는 그 안전적인 생활 자금으로 노후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좋은 제도입니다. 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는 뭐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일반 그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산 우산 공제를 통해서 이제 폐업했거나 은퇴, 사망 시에 공제금, 이제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받아서 생활 안정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하나의 사회 안전망 제도로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보니까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기업이나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꼭 가입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폐업률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폐업 시에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것,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라는 건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방문한 가게의 경우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점포가 이제 방역이 끝난 다음에 재개장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들었습니다. 박남훈 실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자로 가고 그 업소가 위험한 업소다 이렇게 낙인 찍혀갖고 사실은 영업 손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업소당 그 최대 300만 원까지 이걸 지원하는 그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한 100여 명이 그 신청을 해서 그걸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2단계로 코로나 확진자가 이 방문해서 이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그 추계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이게 손실 보상 제도를 그 7월부터 새롭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피해액에 대한 지원도 그리고 있고요. 이제 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이제 확진자가 어떤 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즉시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라도 정상 영업하는데 감염 위험도 없고 영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라고 해서 너무 위험시 볼 게 아니고 네. 방역을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이용하셔도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 이런 게 지원책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실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방문 업소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갖고 있는 위험도에 비하면 너무 과대 포장돼 있고 과잉 대응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액이라든지 손실 보장 제도와 함께 이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시민분들이 방역이 끝난 업체는 가도 된다라는 어떤 인식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손중호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방문한 점포가 재개장에 대한 지원 또 그 상인이 확진자가 되어 휴업한 경우 약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또한 그 접촉으로 인하여 15일간 격리된 자들 그런 경우에는 한 45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하여 통선이 공개된 후에 방역 조치를 마치고 재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쉽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료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 예. 네. 이게 이제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손실보상 그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방문해서 우리 업소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로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업소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그 활용을 해주시면 다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이런 정책들은 사실 홍보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이제 알고 있느냐 또 모르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인 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 네. 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미처 몰라서 시행하지 못한, 신청하지 못한 이런 그 업소들을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골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 이 소상공인들에게 또 큰 힘이 되고 있는 지원책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욱 부장께서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빗골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은 이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킴이는 지역 청년 10명을 채용해서 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교육시켜 소상공인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정책 사업을 안내하고 필요시 신청 접수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 4,245개 업소를 방문하였으며 이 중 769개 업소 상담을 완료하여 이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정자금 등 279건의 사업 신청을 연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 네. 또는 뭐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사업 신청을 못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소상공인 지킴이를 이용해서 사업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 원스톱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듣고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이용섭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만든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뭐였냐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뭐 중기청, 시청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이용을 못해요. 신청을 못하는 거죠. 실제 그 비용들은 지방비보다는 국가의 재정으로 이게 이용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쓸수록 많이 이용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청년들을 한 10명을 신규로 고용을 해서 이 많은 그 지원 제도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각 개별 소상공인 업소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그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필요하면 신청도 대행해주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만든 제도거든요. 네. 실제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 뭐 제도를 공부해서 뭘 신청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많은 그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안내해주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소상공인 지킴이와 같은 지원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접 묻지 않아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알려주고 그 서비스를 직접 정부하고 연결해서 그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제도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와 또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도 이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여러 어떤 정부 또 공공기관, 광주시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1인 점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간을 내서 이걸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홍보들이 SNS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자영업자들은 그걸 접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청년들이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일자리 관련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꾸준하게 진행이 돼서 이 청년들이 우리 광주 지역의 골목 상권의 지킴이 그리고 골목 상권의 경제 전문가가 돼서 정말 앞으로 우리 광주 시의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책들이 강구가 되고 지금 현재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좀 숫자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농업이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라면 골목상권은 내수경제 안보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금융권은 물론 소상공인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한번 상생해보자라는 취지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을 실시를 하면서
정말 피부로 이런 것들을 와닿고 또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제 반응들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이제 이런 정책 이후 평가 차원에서 박남원 실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이게 저희들이 뭐 많은 이제 대책을 했는데 요약하자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비용을 낮춰주고, 예를 든다면 특례 보증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돈을 빌리게 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시간에 부담해 준다든지,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 공공요금을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주머니가 얇아졌기 때문에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크게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우리도 광주시에 특별 그 생계자금을 지원했었고요. 근데 이건 이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 1만 2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증대 이런 거 위해서 상생카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가 이 전통시장 또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서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그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하고 우리 손중호 회장님 나오시는 전통시장하고 1:1 결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그 시장에 가서 그 기관이 필요한 물품도 사고 거기서 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 그 다양한 저희들은 그 지원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튼 지역 그 전통시장, 골목 상권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자, 주민호 부장께서도 소상공인들의 이런 지원책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자리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어 이 직원의 고용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4월부터 시행된 고용 유지 지원금 중 이 사업주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유급으로 휴직이나 휴업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정부에서 그 나머지 10%를 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 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 사업주 부담 완화 및 이 종사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54개 업체에 근무하는 843명 그 근로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이 7억 8,200만 원이 지금 지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 조건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데 네. 좀 신규 채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쪽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8월 6일 현재 소상공인 신규 채용이 532명, 그리고 업종은 도소매업이 178개로 한 33% 정도, 그리고 음식업이 122개로 23%, 그리고 서비스업하고 미용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손중호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구조의 손길이 정말 절실한 때였습니다. 근데 강주시와 금융권 도움으로 많은 혜택을 본 건 사실입니다. 상인들 또한 그 자구 노력으로 차관 인대로 인하 운동이랄까 등등을 펼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우리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국 각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좀 살려보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광주시가 하고 있는 것들 모범적인 어떤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다면 혹시 타 시도에도 우수 골목상권 사례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매년 보면 골목상권 우수 사례 공모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년의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해운대구청의 해리단길이 대상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정선군청의 고안 골목길 정원 박람회 얘가 최우수상, 그리고 우리 지역의 남구청의 사지통기타 거리 네. 굉장히 외지에 오신 분들이 광주의 사직동의 통기타 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가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최우상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이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골목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상인 따로 주민들 따로 하다 보면 결국은 아시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처음에만 반짝 좀 이렇게 알려졌다가 쇠퇴해버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은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도시의 흔적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곳은 예전에 계림극장 뒤쪽에 있는 동명동길, 거기는 다행히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높은 건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발산마을,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두세 곳이 더 있는데 이곳도 이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광주에 좀 도시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골목 상권들이 갈수록 사라지게 되죠.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타 지역 사례,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의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골목 상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또 광주시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 또 주민들, 상인들이, 또 저희 이제 시민단체도 같이 합심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주민호 부장께서도 혹시 타시도 우수 골목상권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를 보면 이 휴폐업된 점포를 새로운 창작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뭐 가까운 예로도 전라남도 순천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또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유 주방, 뭐 팝업 스토어, 회의실 등 이런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전라남도 강진 같은 경우도 빈 집과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주고, 또 지역 거주 만 45세 이하에 대해서는 창업비를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대로 사례를 갖고 오기보다는 또 광주에 맞게 광주 문화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서 잘 적용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전국에 이런 우수 사례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인시장 같은 게 예술시장으로 해서 거기에 작가들이 직접 그 시장의 점포에 들어가서 빈 점포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예술 작품들을 판매하고, 또 다양한 그 문화 이벤트하고 결합하는 그런 그 대인예술시장 사업도 있었고요. 또 송정역 1913 시장, 여기는 송정역 앞에 그 공간에 젊은 이 창업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뭐 맥주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 업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물건을 사고 하는 유용함 플러스 재미가 있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남구 뭐 사직동의 통기타 거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림동에 근현대 역사가 녹아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또 발산마을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전방이나 일신방지구 그 직원들이 직접 거기서 거주하면서 했던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관광이라든가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즐거움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광주는 관광 경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 문화적인 이런 자원들을 잘 개발해서 광주에 가면 특별한 그런 재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도시 재개발은 물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체는 저는 그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화 어떤 기획과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 주민들과 또 개발 주체들과 협업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할 때 하드웨어적으로만 구축해 놓으면 금방 그 시들해져 버리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속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 계획, 그 사업 추진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네. 문화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의 어떤 지원들이 수반이 되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데서 그 성공 사례를 보면 관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간섭을 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실패 사례를 보면 관여를 넘어서서 간섭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경계를 조금 넘어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존중을 해서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이 주도가 되는 것도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고 시민과 또 이렇게 지자체가 함께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의 극복 방안은 우리 일상 속 지역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일이 참 드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지역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앞서 그런 변화의 방향성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자, 코로나 이후에 이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이 골목 상권의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자, 손중호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난 90년대부터 대자본이 우리 지역에도 진입을 해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실이었습니다. 풀뿌리 경제 기반인 골목 상권 보호 정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강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전통시장의 맥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는 정말 간에서 지금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다 무너졌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무슨 아까 박남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관계, 지금 문화를 갖고 전통시장의 맥을 유지해온 대인시장이라 할까, 아마 청년들의 문화, 1913 이런 시장도 있지만 또한 그 양동시장이라 할까, 남광주나 말와 이런 데는 전통시장만의 맥을 그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견뎌내고 있는 게 지금 전통시장입니다. 정말 그 좋은 징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상권 변화에 대해서 하자면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대면 방식, 즉 온라인 판매 방식에서 우리 상인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박남훈 실장께서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 이후 이제 골목 상권 변화 관련해서요. 저는 방역에 대해서 방심하는 건 이 방역의 적이고 또 이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이 활동이 위축되는 건 우리 민생 경제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가장 먼저 마스크 쓰고 적극 활동하는 거 이게 저는 이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코로나로 인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고 또 비접촉, 언택트 이런 유통 형태가 더 강화될 걸로 봅니다만, 또 이게 전체가 그렇게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인간의 삶은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아서 직접 보고 만나고 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골목상 활성화 방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유용함과 재미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골목 상권들도 시민들은 물론 그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뭐 골목상권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약 15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뭐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한옥마을 뭐 등이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문화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앞선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그래서 더 필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목상권 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눠진다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 그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경기도에 보니까 시장상권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광주에도 전통시장, 양동, 남광주, 말바움, 뭐 대인시장, 그리고 또 조그만 전통시장들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목동 패션의 거리, 뭐 아울렛, 그리고 이제 전자랜드 이런 데는 특정한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골목 상권에는 상인회가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성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을 통해서 한 30개소 이상의 골목 상권이 조직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 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골목 상권까지도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중장기 로드맵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호 부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중장기 사업의 일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진흥원에서 광주시와 서구청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양동시장을 대상으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 상점가 단위 사업이 아닌 상권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 양동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개 상권 활성화 구역당 80억 원의 사업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2년 차로 해서 이 체류형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시장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이 파생되는 국비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한다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골목 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서 박남은 실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뭐 양동시장 호남의 또 최대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 새로운 르네상스를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이제 80억 정도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상권 활성화에서 세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인들이 뭔가 이 우리 전통시장 또 우리 상권을 독특하다는 걸 사실은 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차별화되고 남이 갖지 않은 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간을 가꿀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지금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런 아이디어들은 아무래도 문화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직접 그 초빙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 아이디어가 사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어떤 지원. 그래서 그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와 또 이 문화 관련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 그 행정기관의 지원,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이런 상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시로서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다 한다면 내일이라도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상인들과 이 상인 지도자들께서 그런 분야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가 뭐 재원이 아주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 지원을 얼마든지 할 그 의지를 갖고 있고 여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위기에 대처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NS를 요즘 많이 활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동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자, 손중호 회장께서는 이 골목길 재생의 방향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젊은 상인들이 많이 이 상점가에
투입을 해서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 견해입니다만은 20대의 문화가 있고 또 60대, 70대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권이 형성되는 뭐 밀레니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소비 형태와는 아주 다른 세대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SNS가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한다든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장노년을 위한 특별한 문화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소비의 다양한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어느 정도 1세대 차이는 좀 인정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또 다른 방식으로도 예, 공동체를 또 형성할 수는 있다. 박남원 실장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고 뭐 미장원에 이제 이 머리를 하러 가고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어떤 이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이렇게 사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이 애착이 가는 그 거리에 가면 그런 서비스나 상품도 구입할 수 있지만 재미와 애착이 가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쇼핑의 공간에서 어떤 삶의 공간으로 우리가 생활의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주체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SNS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야겠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이 특색이 갖고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 상인들의 어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면 그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가까운 곳에 생활에 가까운 곳에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상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유통 환경에 맞춰서 기존의 이제 각종 유통의 규제들도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주민호 부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내수 침체와 함께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악재까지 겹쳐 유통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객 감소, 온라인 시장 성장세, 또 출점 제한과 의무 휴업 규제 강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 백화점에 이어서 대형 유통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는 직영점이나 체인 사업점까지 이 규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이 온라인 유통 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유통 대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상황을 파고들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는 만큼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점포 수를 줄이는 등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나 코로나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의점 사업으로 이렇게 투자 집중도를 옮겨가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시장 상황에 적응해서 새로운 투자처와 인건비 절감 등 이렇게 적응을 이루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은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유통 환경에 대한 개선을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 폭넓게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주로 이제 비대면, 뭐 온라인 상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유통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제한도, 출점도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왔는데 규제 완화가 꼭 좋은 거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행해 또 왔던 것들에 대한 장단점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변화된 환경이 어떻게 갈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핑계를 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기업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게 되다 보면 또 기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저희 이제 손종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어떤 균형이 맞춰지지 그렇지 않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해서 너무 강화하거나 너무 완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박남훈 실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유통 규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과거에 우리 지역에 이제 급 호텔에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또 주변 상권에 그때 반대로 거의 무산된 적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어등산자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매장 면적을 더 늘려줘야 이 사업성이 있고 사업이 진척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 또 그 지나치게 매장 면적을 키워주면 지역 그 영세 상권에 이제 침해가 된다 이런 아주 치열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그 우리 지역에서 그 돈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매장이 있는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창고형 매장이라든가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은 그 대전과 대구에 같은 내륙 도시지만 거기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 광주에는 이제 그런 그 큰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게 이제 역의 소비 유출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특급 호텔도 필요하고 이런 그 아울렛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 상권과 이제 상생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야겠습니다만 그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막는 것은 어떤 지역 경제 전체적인 어떤 순환 이런 측면에서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저희들 잘 대화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살고 또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또 만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곳이 광주라고 많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그 기업이 들어간다거나 유통 뭐 이런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광주라고 하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의 어떤 대응 태도나 전략도 좀 보고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도 또 우리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유통기업도 제 기억에 부산 백화점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롯데 야구단 부산이 온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구에 대구 백화점하고 청구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우리 광주에 롯데 백화점 들어오는데 쉬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코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폐쇄적이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달리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광주 시내 혹시 대형마트를 가셔서 국내 제품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쌀입니다. 혹시 오늘부터라도 대형마트에 가셔가지고 쌀이 과연 전남 쪽에서 나는 쌀이 대형마트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특정한 마트를 광주, 여수 몇 군데를 들려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남 쪽에 생산되는 쌀의 원산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이제 대형마트나 유통 대기업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구매를 서울에서 다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배려를 안 하는 거죠. 이쪽에 장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통 규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지나친 이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또 경제적 순환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또 맞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는 뭐 양적인 어떤 도시 재생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질적인 도시 재생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지역 재생에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먼저 박남원 실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 도시 재생이 기존에 있는 그 이제 일반 주택들, 로우와드 일반 주택들을 이제 정리하고 거기에 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사업성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또 해당 주민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도시라고 하는 게 한번 이 형성이 되면 그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실제 거주민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녹지라든지 또 이 문화적인 이런 공간들 그 자기가 사는 공간이 거주 공간 외에 그 지역 자체가 매력적인 이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결국 이 사업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자본의 논리에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봅니다. 네, 자 손중호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그 전통시장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양적인 이 발전보다는 질적인 발전 단계 사회로 많이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나 전 백화점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에서 그 징후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질적인 지역 재생이라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공동체 의식 강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상생카드도 거기에 하나의 일조를 했겠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산업 자본주의 장점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예측된 시대는 아마 이미 끝났다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계화, 뭐 대형화, 단일화 시대에서 지역화, 소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시대로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 재생이라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될까 좀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네. 자, 지역 재생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오주석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손종 회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요. 공간과 연대의 정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의 어떤 도시 그 재생들을 보면 양적인 성장에 치중을 했죠. 지금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5%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나 또 이제 전방하고 일신방직도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체 팔렸고 거기도 또 개발에 관한 부분이 이제 업체들은 아무래도 아파트도 지려고 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되다 보면 앞으로 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러게 되다 보면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돼가는 광주의 아파트들 많습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지금 광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봉선동에 한 군데 수평 수직 증축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인 어떤 이제 도시재생을 해왔다면 질적인 측면으로 좀 급격하게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이미 지어져 버린 아파트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곳만이라도 방금 우리 손종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 광주시와 5개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 또 시민들이 공간과 연대의 정신을 좀 형성을 해서 남아있는 거라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시, 광주라는 도시의 흔적을 지켜가고 더 질적인 성장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분께 당부 말씀도 좋고요.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옥 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골목 상권도 밖으로는 외부 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또 안으로는 내부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골목 상권 개선 및 활성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예로 이제 환경 문제, 주차 공간 부족 등 이런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쇠퇴한 골목 상권 및 도심 상권을 이 고객이 매력을 느껴 실제 체험과 소비를 하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중호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가 해제되자마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수혜가 우리 지역에도 닥쳤어요. 예, 그야말로 엎친 데 겹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상인연합회에서는 많은 이 상인들한테 독려를 하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군데는 또 이번에 큰 피해를 겪은 데도 있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광주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광주시가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피해를 피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힘을 모으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 상인도 또 강주 시민도 정말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서로 참 합심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경실련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는데 강주만의 그 독특은 물론 그런 게 좀 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있는데 우리 강주시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가 형성된다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은 안 돼, 저것은 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강주가 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지금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겪는 것은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높고 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급여 생활자들이 급여를 받아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사업, 광주 글로모터스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박남훈 시장님께도 직접 담당하시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려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가면서 또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잘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는 급격하게 산업화 사회에서 지휘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기업 위주의 물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말씀할 수 있지만 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노동이 존중받으면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급여 생활자들이 급여를 받아서 돈을 쓰고 자영업자들도 매출액이 증대되고 이런 과정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그걸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 또 광주시 5개 지자체가 합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남원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지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시민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는 원래 명분 있는 일에 뭉치고 행동하는 걸 매우 잘합니다. 그 국가에 관한 의제건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의제건
그리고 현재 이 민생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꼭 정부나 자치단체나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지갑을 갖고 다니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다니고 이게 용감한 시민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교양 있고 저는 선진 시민, 위대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자. 그게 우리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당면에서 또 우리 삶을 또 정상화로 이끄는 길이다. 그래서 이 과도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방심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을 접고 마스크 쓰고 활발하게 활동하자.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코로나19 시대 파도를 넘어설 한국형 뉴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였겠죠.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낯선 시대를 맞은 우리 역시 더욱더 현명한 소비와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